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1장에서부터 밝혀두었습니다. 왕의 족보, 또 동방박사 입을 빌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요한복음도 큰 틀에서 보면 왕의 교체, 새로운 왕이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다. 새로운 왕을 영접하라, 새로운 왕을 믿으라, 그리고 새로운 왕을 따르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강조점을 또 두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얘기가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변방 시골 베들레헴, 마구간이라는 초라한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듯이 동방에서 왔던 이방의 박사들이 왕의 나심을 축하하며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들에 있던 비천한 목자들도 왕의 나심을 미리 알고 축하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약 2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평범하지요. 옛 이름은 에브랏, 에브라다라고도 부르는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랏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5장 19절을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 라헬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탄생을 하면서 출산을 하면서 산고를 이기지 못해서 죽었을 때 에브랏 베들레헴에 장사를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보아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일부분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 고향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전쟁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우물물을 그리워하면서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그 이후에 다윗 이후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다윗의 동리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왕이 저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실 것이다. 영원하신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생명의 떡집에서 생명의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저 변방 변두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 시골 한 구석에서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왕이 오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다수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정계든 학계든 경제계든 예술계든 다 중심을 지향합니다. 변두리라고 하는 것은 길모퉁이 구석, 지방, 시골, 언저리, 외딴 곳, 가장자리, 경계선, 센터가 아니고 코너, 전부가 다 변두리를 지향하지 않고 중심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중심 중에 중심에서 변두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해서, 중심부의 사람으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는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격차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줄이는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폭발 직전입니다. 가난한 사람 보고 더 양보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 보고 네가 더 월급을 절감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이, 배운 사람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볼 때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중앙입니다. 변두리, 주변은 중앙에서 점점 센터에서 멀어지는 상태를 변두리라 그럽니다. 사람이 왜 타락했죠? 원래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중앙에 살았습니다. 중앙에서, 중심부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탐욕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복락원을 잃고 신락원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 인간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중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심은 주류 사회, 부유한 사람, 백인, 유럽, 남성, 서울, 큰 교회, 임대업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이 떠오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변두리에서 중심을 지향하고 중심에 들어있는 사람은 항상 헤게모니를 쥐고 그 힘으로 변두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며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억압과 차별이 극심하면 결국 변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힘을 규합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어느 나라든지 변두리에서 판을 뒤집어 봤습니다. 가장 이상적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중심은 변두리를 배려하고 변두리가 서서히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중심과 주변은 각각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 연관되어서 상생하게 될 때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동심원을 이루어 나가듯이 변두리 사람들이 점점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 물론 혁명하듯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회를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군사적뿐 아니라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인 강국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이 아마 그 강국의 자리를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그 정책을 가지고 미국 우선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무역의 불균형이 오고 무역이 다 그동안 했던 원칙과 조약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여기 가장 반발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맞대결을 하면서 무역 마찰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일,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하는 일, 중국이 다 마땅치 않게 여기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사드를 설치하는 것을 중국이 저렇게 반대하며 우리를 억압하는 이유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 미국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겁니다. 일본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두렵게 여기는 중국이 계속 일본을 압박하는 겁니다. 센카쿠 열도, 조우다라고 하는 그 섬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영토 분쟁을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제 중국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밥이나 서방의 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외교적인 굴기, 군사적인 굴기, 경제적인 굴기를 통해서 이제 이미 우리는 중심부에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영국에 끌려다니고 조그만 일본에 끌려가던 우리 중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중화의 시대가 왔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갈등입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일본의 국권을 상실당하고 외교권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자 해방 후에 일본으로부터 그러면서 무시당하면서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치욕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변두리에 밀려나서 일본 사람들의 물건을 모방하고 일본 사람 걸 배우며 정말 그들의 부품을 가지고 와서 좀 조잡스럽게 전자제품들을 만들면서 경제를 키워왔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일본에 종속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 90년대 와서 일본이 좀 등한시하던 전자제품과 반도체 사업에 우리가 눈을 뜨고 개발하고 연구해서 도리어 이제는 반도체를 일본에 수출하고 핀란드의 노키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애플사 이들로부터 하청기업으로 받던 그 부품 하나를 받아가 생산하던 삼성이 이걸 연구해서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해서 이동통신 반도체 세계 제1의 삼성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와 기업가의 의지가 변두리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가게 된 원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삼성이 받는 기술의 로얄티라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 이동통신의 1위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중심경제, 중심회사와 교류를 맺으며 그들에게 배우고 불이익을 당하며 불평등 거래와 교역을 하면서도 합청업체가 되어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기술의 노력을 끊이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 그들이 연구 자료를 줍니까? 그들이 핵심 부품의 그 설계도를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천에 가면 카이라고 하는 우주항공이 있습니다. 그 우주항공이 제가 눈여겨보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비행기와 헬기와 전투기를 만드는 록히드 마틴사 그리고 미국의 보잉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불평등 교역을 했습니다. 무시를 당하면서 부품 하나 얻어오고 무시를 당하면서 하청업체가 되어서 날개를 달아주고 전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핵심 부품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들이 설계도 하나 주지 않았지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훈련 전투기를 띄우고 그걸 수출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은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개발하고 무역을 해서 번 돈과 수입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을 증원시키고 학교를 세워주고 유치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기업이 세계와 경쟁을 해서 1년에 수만 명씩 고급 인력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경제도 변두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모든 문화가 마찬가지입니다. 미술, 음악, 건축, 스포츠 전부가 유럽이 미국이 전부가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악가들 제법 노래 꽤나 하는 방송에 나온 사람들 이태리, 오스트리아, 독일 유학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선진 중심부에 있는 음악을 배워와서 한 겁니다. TV에 나와서 철학을 강의하는 사람, 무슨 문학을 강의하는 사람 전부 일본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전부가 유학에서 돌아온 학자들이 선진 중심부에 있던 걸 배워와서 변두리에 있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스포츠, 문학, 철학 모든 것이 다 유럽이 앞섰습니다. 우리 신학까지도 미국과 독일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시받고 배우고 흉내를 내고 저작권을 내고 로얄티를 주면서 배워왔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K-팝이라고 하는 것, 한국 TV 드라마, 한국의 음식, 소위 한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유럽의 안방까지, 미국의 안방까지, 일본의 안방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이 수년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빌보드 차트에서 거의 1위에서 10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얼마만큼 그들이 부른 노래가 CD가 레코드가 많이 팔렸느냐 그걸 가지고 빌보드 차트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 근처에도 못 가는 우리나라가 세상에 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 스타일을 불러버렸습니다. 나 그 춤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말추를 가지고 올라가서 얼마나 해버렸는지 2달 동안 빌보드 차트에 계속해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20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아시아에서 아이돌 문화를 최초로 개발했던 일본이 최초로 일본이
아이돌 문화를 시작했는데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했어. 한류가 일본을 덮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여주는데 한류가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이제 우리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어느 날 중심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18세기까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마한 섬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물과 문화를 배워서 겨우 일본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가감하게 전통의 옷을 벗었습니다. 가감하게 역사의 전통 자랑하는 걸 다 벗어버리고 메이지 유신, 소위 말해서 명치 유신을 통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간 것입니다.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눈을 먼저 떠버리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눈을 뜬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깨어서 멀리 보고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주변국이 중심국이 되려면 얼마 동안은 미국의 종속을 받고 일본의 종속을 받으면서 아픔과 서러움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내공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야 어느 날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전통과 역사만 가지고는 세계와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동화, 맹목적인 그런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몰락을 가져올 수 있겠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 말에 어떻게 됐죠? 1800년 여말에 우리나라의 그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경복궁을 지어서 온 국민을 세금을 어렵게 했고 왕가의 위세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온 국민을 어렵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세국 정체를 써서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다 척하비를 세웠어요. 양하 척하비를 다 세웠습니다. 그 세국 정책을 써서 우리들끼리만 하자라고 했지만 그게 됐습니까? 세계 흐름을 모르는 결과 국권을 다 일본에게 통째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엄청난 대륙을 갖고 있는 중국,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고 있던 중국도 세국 정책을 썼다가 그 조그마한 영국에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땅덩이까지 뺏겼습니다. 세상의 섬나라 일본에게도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수모를 겪었습니다. 왜? 세계를 모르는 세국 정책 때문에. 그러다가 중국이 언제 눈을 뜨죠? 1980년 키가 160밖에 안 되는 등소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일찍 불란서에 가서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등소페이가 나타났어요. 모든 것의 문을 열어버려라. 공산주의 가지고 살 수 없다. 생존 자체가 어렵다. 문을 열어라. 바꿀 것을 바꾸고 고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라. 그 등소페이가 문을 연 결과 지금은 중국이 세계 중심부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중심국은 세월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다 겪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도와서 중심국으로 나오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싼값으로 노동 인력을 데려오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겁니다. 코트람 무역회사를 통해서 혹은 코비카라고 하는 해외 봉사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개발도상국의 나라를 도와주고 봉사할 때 국가의 위상이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대통령으로 세워주었으면 최고의 중심부에서 변두리와 모서리와 가장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의 변방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지도자의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한으로 기득권자를 위한 정치, 블랙리스트를 맞들고 사찰하고 코드 인사를 하고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자기와 측근들을 위한 독재 정치, 가족 중심 자기들만의 리그, 국민의 소외를 외면한 일방 통행, 측근 정치, 문고리 정치로 결국은 몰락하고 구속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뽑아준 변두리의 인에 의해서 결국은 쫓겨나서 망명의 길을 갔던 것이 우리나라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주변인으로 보고 자신을 중심에 놓았던 지도자들, 자기가 최고라고 했던 그 사람들 다 구속되거나 망명되거나 탄핵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중심부에 세워줬던 변두리인들을 배반하고 무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그 헌법재판소의 그 문구가 뭐였죠? 대통령으로 세워졌던 국민을 배신했다. 국민을 배신했다는 것. 서민들, 변두리인 사람들이 세워졌지만 그 자리가 자기를 위한 자리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나라의 사람을 존경하고 있는 사람, 그중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백범 김구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그분이 더 이제 조명을 받을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 100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백범은 그 스스로가 호를 지었습니다. 백범 김구, 백범이라는 호는 백정백자에서 한자를 땄습니다. 나는 정말 천한 사람이다. 그리고 범은 평범할 범자. 나는 보통 사람. 아니 나는 백정같이 낮은 사람, 천한 사람이다. 그는 호만 그렇게 짓지 않고 정말 천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그의 정책을 펴었습니다. 백범 김구, 한경직 목사님, 김수환 추기경님, 성철 스님, 여야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그 분야에 자기의 분야의 최고의 중심에 있었지만은 중심의 기득권을 누리지 않고 끝까지 변두리인과 함께 살았던가. 변두리인들의 눈물을 닦아줬다고 하는 것이,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세월이 오다가도 존경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중심에서 저 베들레헴 시골 말고요 작은 곳, 그 변두리에 오셔서 그의 삶은 중심부를 지향하지 않고 병자의 친구가 되고 세리의 친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밟는 창기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기득권자들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낮고 천한 사람들 사귀면서 사셨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낮고 천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돼 높고 귀한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사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 세계가 그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좋은 이웃, 금년에 100회 봉사를 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변두리인에게 우리가 관심을 쏟았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독거노인 반찬 봉사, 소외되고 버려져 있는 작은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봉사한다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식당의 일 혹은 주차장에서 매연을 마시면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은 다 교회 안에서도 변두리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중심부를 지향하십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득권을 누려보시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자라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위치, 내 공간, 내 자리에서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모서리 인생들을 살피고 배려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심에 있는 분들을 배우고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고 내공을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보잘것없는 사람의 이성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 중심에서 변두리를 향하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